네, 대선이 8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각각 지역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후보 오늘 지역 행보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이번 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향했습니다. 지금은 안동에 있고 오전에는 칠곡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칠곡에서 한 연설 내용을 보면 이 후보가 그 보수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거론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공과가 존재한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나온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전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된 건데 이 언급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우클릭하는 면이 좀 있어요. 중도 표심, 그다음에 통합 민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TK 표심에 좀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해는 가는데 선을 조금씩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지난번에 전두환 씨 사망했을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공과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일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공과 얘기를 한다면 과연 말바꾸기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사과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자기를 밟고 가라 그랬으니까 한두 번 정도 사과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과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선을 갖다가 넘는 발언들, 너무 과도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집도끼를 놓칠 수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 표심 잡으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선을 좀 조심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기자 질의응답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공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매일 말을 바꾼다. 뭐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같은 법조인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존경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이제 전두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과 가를 따지면 또 내가 전두환 존경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둘러댈 텐데 저는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이 바뀌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는 이제 대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박스권에 갇혀서 이제 35%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45%를 넘어서야 이제 가능할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기존의 이제 본인의 지지세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도로 그다음에 보수로 이제 우클릭을 하는 이제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지 이제 저는 굉장히 그 리스크 있는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40%에 육박해 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거에 미흡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차별화 전략을 택했을 때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그 리스크 있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집토끼를 놓칠 수 있는 전략이었다. 어찌 보면 전략 미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중도 표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토끼를 넘어서 중도 표심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항상 좀 편협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피하 구분이 너무 확실하다. 그러니까 적과 우리 진영을 너무 구분해내고 이런 측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를 더 나아가서 지금 아주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벽창호 같은 그런 이제 정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벽창호라고 비판했다고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 사실 문재인 정부 할 말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무지와 무능은 거의 뭐 죄인이다 이렇게 그 평을 하는 건 굉장히 그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도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어떤 전략에 의해서 중도로 보수로 이동을 해서 그 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일시 해소할 수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또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는 선거에서 큰 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가 다 지금 이제 중도 표심을 향해서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도 표심을 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논리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노벨상 그 기념식에 가가지고 DJ 정신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DJ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햇볕 정책이에요. 근데 종전 선언은 또 반대한대요. 이건 완전히 논리 모순이에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 그러는데 최저임금을 갖다가 삭감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52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유연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도 표심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진보나 보수가 가졌던 기존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돼야 되는데 그 유연함이 자연스러운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전두환 씨 발언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씨의 공과를 따지는 게 중도 표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DJ 약자와의 동행하는 거하고 그 경제 정책에서 52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 반대하는 거하고 또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여주기식 어떤 중도 표심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말실수도 나오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는 말실수라고 보거든요. 예. 말실수도 나오고 또 기존의 보수나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의 충돌점도 나와요. 이거를 얼마나 유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유연하고 무조건 동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산토끼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 집토끼가 반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여야 모두 후보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TK 지역 방문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 영상으로 쭉 같이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옆에 계속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TK 지역 방문에선 함께하는데 민주당이 상대측 배우자인 김건희 씨 행보에 대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같은 행보를 같이 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게 우회적으로 김건희 씨의 등장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은 김혜경 씨가 계속 동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 부인과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왜 아직도 나오질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무언중에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뭐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런 행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언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최고의 선거 운동이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이 여성 표심에서 상당한 장악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광역지사들, 도지사나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 성추행 사건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퇴색됐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세대를 그렇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김혜경 씨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찌라시성 보도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반전이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씨와의 동행 선거 운동 이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여성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운동이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소위 김건희는 이 얘기를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씨와의 그 동반 선거 운동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거 운동 카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최근에 민주당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손혜원 전 의원의 행동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를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역할 분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후보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나 공격이 지나치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민주당 역할 분담이다. 측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소문이 많이 돌 때도 먼저 민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물 수면 위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도 이제 어떤 그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얘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칫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걸 민주당도 예.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수위가 조금이라도 넘어서게 되면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공세는 조동현 교수에 대한 그 소위 신상털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왜 조동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상 털면서 소위 말하면 영부인 될 사람인데 꼭 같은 기준을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은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선은 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 선 넘기 시작하면 예. 정말 그 소위 있는 거 없는 거를 갖다가 사실은 물밑에서 퍼뜨리게 하는 게 가장 네거티브의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네거티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반론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 뭐 그 코바나 컨텐츠의 뭐 협찬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해명을 후보 측에서도 해야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뭐 그 김건희 배우자가 과거에 그 어떤 뭐 접객원을 했다든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25년 전에 한 번 본 분이 나타나 갖고 뭐 그 과거에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그 총 공세를 펴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접객원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했던,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5년 전에 봤던 거 기억 하나만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완전히 음해다. 그래서 이런 음해가 전 지속되면 오히려 민주당의 그 대선 캠페인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행보도 보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지역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외가가 강원이라서 이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강원도가 현 정부에서 평화자치도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서 경제특별자치도로 바꿔야 한다. 이런 공약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조금 전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 관련된 부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먼저 강원 방문을 한 윤석열 후보의 행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강원 지역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우세를 보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뭐 여론조사를 보면 심지어는 뭐 일부 조사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굳히기 위해서 좀 우세를 굳히기 위해서 강원도를 이번에 이제 좀 방문한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2년을 강조했죠. 외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강원도의 민심을 좀 끌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뭐 지역 방문할 때 예. 지역의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이나 관심을 표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뭐 양 후보 모두 공통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특별했던 거는 지역마다 저 호남에 가가지고는 뭐 정신적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과거 대선 때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또 외손이 강원도의 중심에서 뭐 문재인 정부 심판을 외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민심을 좀 굳히기 차원으로 방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인연이 됐든 뭔가를 좀 끌어들이는 게 이제 정치권에 흔히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강원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이제 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충청에 가서는 또 자기가 충청의 사위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다 사돈의 8천까지 다 끌어들여서 어느 지역에 갔었든지 그렇게 하는 예. 게 이제 관례인데 저는 뭐 본인의 그 외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방문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지점이 뭐냐면 강원도가 유권자로 보면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선거를 볼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권자도 별로 없는 강원도를 방문을 어떻게 보면 충청권 이후에 두 번째 행선지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주목해 볼 때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몰이 전략을 해가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군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 균형 발전 이런 이제 컨셉으로 지역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강원도 방문에서 네. 특이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 수에 비해서 강원도에서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언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주변에 강원도 라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이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뭐 권선동 의원이나 예. 이양수 의원이나 현재 지금 캠프에도 강원도 출신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아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애착을 갖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캠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추경 편성과 관련된 언급이 어젯밤 강릉 카페거리 방문 후에 기자 질의응답에서 있었습니다. 그 응답 내용이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빨리 실시하면 좋겠다. 추경 편성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건 후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대치되다 보니까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엇박자가 아니라 추경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짜야 하는 것이다. 여당이 이걸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다.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협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한 엇박자가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엇박자가 아니다라는 해명이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공 떠넘기기죠. 아니 50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50조에 대해서 그랬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0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논의하자 그랬더니 뭐 이거는 후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또 공을 또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받거든요. 50조나 100조에 대한.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틀린 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럼 50조 공약은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50조가 100조로 바뀌고 100조를 민주당이 받으니까 그것이 또 다시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만남을 네. 거부하면서 생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뭔가 좀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정책 그러니까 선대위의 정책, 김종인 표 정책과 후보의 입 사이에 여전히 간극들이 있고 긴밀하게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어느 정도 더 훨씬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섬세함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엇박자가 난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이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2명이냐.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추경 혼선 정리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뭐 엇박자가 크게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어쨌든 추경 관련해서는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예산 편성의 어떤 절차의 문제와 두 번째는 이제 선거의 시기에서의 전략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예산의 어떤 그 편성과 이런 절차로 볼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겨우 통과된 게 이제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권리 자체가 정부에 있는 것이 의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과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넘어와야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재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나서 야당과 협의하는 것이 그게 절차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의 전략적 측면을 또 같이 선대위원장으로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선거라는 건 어떤 어젠다를 어떤 이슈를 갖고 밀고 가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백조는 좋다고 이제 백조도 좋다고 이렇게 던졌지만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는다고 해서 그 덩달아서 이게 끌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3월 9일이 선거기 때문에 결국 1월, 2월 이후에 3월 9일 날 선거가 결판이 되면 바로 인수위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그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후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본인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엇박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재명 후보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오면 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50조든 100조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거기 때문에 뭐 엇박자로 보이지만 어떤 선거 전략의 문제를 뺀다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표현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후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즉 정부 차원에서 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걸 국회에 보내오면 국회 차원에서는 그걸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 결국에는 일맥상통한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후에 특검 도입하자 여야 양쪽에서 다 이야기는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만을 겨냥한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사위에서 법안 발의 자체를 하지 않지 않느냐. 뭐 불만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내놓고 같이 협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협상의 장에 가면 그 취사 선택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다 이거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표를 의식한 행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척.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척하고 뭔가 추구하는 척하지만 막상 이제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는 소위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발표가 없는 동안에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의 의지 뭐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좀 더 의지가 좀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수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뭐 하자라고 그러면서 협상 제의를 하고 근데 다수당이 민주당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쪽 모두가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선 전에 특검 안 되는 겁니까? 뭐 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표를 의식한 그냥 발언들이지 실질적으로 특검이 진행되거나 또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특검을 뭐 받아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특검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 법사위에서 상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상정을 안 해주고 있으면서 그 여야 협상의 대상이다 이거는. 그러면 여야 협상을 하려면 원내대표가 협상을 요구하니까 협상을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본인이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임해서 어쩌 특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특검법이 마련되는데 특검이 구성되는 데까지 보통 한 전례대로 보면 한 5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 6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특검이 구성되기까지는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검이 준비를 하면서 결국 대선 이후에라도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돌려가지 말고 정면으로 이걸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